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사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너무도 단순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는 법이다.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이 인식론에 대해 쓴 이 구절은 생리학과 심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셔링턴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감각, 즉 제6감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딱 들어맞는다. 제6감이란 근육, 힘줄, 관절 등 우리 몸의 움직이는 부분에 의해 전달되는 연속적이면서도 의식되지 않는 감각의 흐름을 말한다. 우리 몸의 위치, 긴장, 움직임은 이 제6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지되고 수정된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다른 감각들, 즉 오감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숨겨진 감각은 1890년대에 셔링턴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는 그것을 외감각이나 내수용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감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제6감은 자신이 자신임을 아는 감각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고유 감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몸이 자기 고유의 것, 자기의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몸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또 있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데다 아주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는다. 조너선 밀러는 훌륭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인체의 신비를 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 결코 의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 몸은 그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이런 확실성이야말로 모든 지식과 확실성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책 확실성에 대해서의 서두를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했다. 여기에 하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모두 인정하겠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책의 같은 쪽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의문이다. 조금 뒤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이것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 사실 그의 책은 제목을 의문에 대해서라고 붙여도 좋을 정도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의 주장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병원이나 전쟁터에서 환자를 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몸의 확실성을 빼앗아 버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몸의 의문을 느꼈고 자신의 몸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까를 의심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마지막 저작에도 악몽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크리스티너는 하키와 승마를 즐기는 다부진 체격을 가진 27세의 여성이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자신감도 넘치는 여성이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재택근무를 했다. 지성과 교양도 넘쳤고 발레와 호반 시인을 좋아했다. 활동적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자신이 병에 걸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통 때문에 조금 놀라 진찰을 받은 결과 쓸개돌이 있으니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크리스티너는 수술 예정일보다 사흘 앞서 입원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이것은 통상적인 예방 조치로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이었다. 그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현명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공상을 하거나 꿈을 꾸지 않는 편이었지만 수술 전날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땅을 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발밑이 몹시 허전함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의 감촉도 느껴지지 않았고 손이 이리저리 흐느적거려서 들어 올리는 물건마다 모조리 바닥에 떨어뜨렸다. 꿈 때문에 머리가 어수선해진 그녀가 말했다. 이런 꿈은 처음이에요. 꿈이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가 어찌나 꺼림칙해하던지 우리는 정신과 의사의 의견을 구했는데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수술 전에 보이는 불안 증세입니다. 늘 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꿈은 진짜 현실이 되었다. 의식을 하면 발 아래가 아주 허전해서 흐느적거리는 바람에 발걸음도 어색했다. 게다가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다시 한번 정신과 의사를 불렀다. 그는 잦은 호출에 성가시다는 표정이었지만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표정도 엿보였다. 불안 히스테리입니다. 이번에는 쌀쌀맞은 말투로 딱 잘라 말했다. 전형적인 전환 증상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겁니다. 수술 당일의 크리스터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발밑을 보지 않고는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눈을 잠시라도 떼고는 뭔가를 들 수도 없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거나 먹을 것을 입으로 가져가려 해도 손이 다른 데로 빗나가 버렸다.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녀의 몸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얼굴은 기묘하게 무표정하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턱이 자꾸만 아래로 처져서 입은 해벌어져 있었다. 심지어는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녀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유령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몸에 감각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몸이 없어진 것 같아요.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몸이 없어진 것 같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 아니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 근육이 풀려 있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제대로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손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마치 말초신경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긴장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모조리 파괴된 것처럼 손이 흐느적거리며 목표를 찾지 못했다. 정말 이상한 표현이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전공의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히스테리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아.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자네는 이런 히스테리를 본 적이 있나? 증후학적으로 생각해보게. 지금 자네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증상이라고 생각해봐. 이 환자의 몸 상태가 정신 상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신생리학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도대체 이 환자의 정신과 육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지금 자네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사실은 나도 자네들만큼이나 당황스러워.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네. 나도 생각해 보았고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다. 양쪽 마루뼈 증후군이 아닐까요? 전공의 한 명이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마루 옆이 통상적인 감각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감각 검사를 해보기로 하지. 마루 옆의 기능 검사도 함께.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유 감각 전체가 심각하게, 아니 거의 전부 손상된 것 같았다. 마루 옆 자체는 기능을 했지만 그것과 함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그녀가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 전문의인 재활 전문의를 긴급 호출했다. 급한 호출이라는 것을 눈치챈 그가 서둘러 달려왔다. 그는 곧바로 크리스티너의 눈을 크게 벌리고 검사한 다음 신경과 근육의 기능에 대한 전기 검사에 들어갔다. 그는 말했다. 아주 희귀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입니다. 책에서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고유 감각을 전부 잃어버리셨군요. 당신이 옳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과 힘줄, 관절 어디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감각 영역에는 가벼운 장애가 있습니다. 촉각이나 온도, 통증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운동신경 섬유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가 계속되는 까닭은 주로 위치 감각, 즉 고유 감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글쎄요. 모두 신경과 의사분들이니 선생님들이 알아보세요. 오후가 되자 크리스처의 증세는 더 악화되었다.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누워있기만 했다. 호흡도 가냘펴졌다. 인공호흡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요추전자 결과 일종의 급성 다발 신경염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단히 드문 유형이었다. 운동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길랭발의 증후군이 아니라 순수한 감각신경의 염증이었다. 주추신경계통 전체에 걸쳐 척추신경과 뇌신경의 감각성 신경근이 기능을 잃은 것이다. 수술은 연기되었다. 이런 때에 수술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생명을 건질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급선무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척수의 검사가 끝나자 크리스너가 엷은 웃음을 지으며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해주었다. 할 말을 빼먹거나 가감을 하면 그녀는 빠뜨리지 않고 분명하게 되물었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 몸의 감각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각, 평형기관, 그리고 고유 감각이 그것입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 고유 감각을 잃었습니다. 보통 우리 몸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협조해서 기능을 합니다. 하나가 기능을 상실하면 나머지 두 개가 그것을 어느 정도 보충하거나 대신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구체적인 예로 내가 치료하던 환자인 맥그레거 씨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평형 감각기관의 기능을 잃고 그 대신 눈을 사용했다. 척수 매독증을 앓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같은 증상을 보였지만 그런 증상은 발에만 있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눈을 사용해서 결함을 보충했다. 발을 움직여 보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선생님, 발을 보면서 움직이면 말이에요. 크리스터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시각, 그러니까 눈을 이용하는 것이군요. 전에는 참 뭐라 그러셨죠? 아, 그래요. 고유 감각이라는 걸 써서 하던 일을 말이에요. 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팔이 없어지지 않았나. 진작부터 걱정했어요.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팔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고유 감각이라는 것은 몸에 달린 눈과 같은 것이어서 몸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건가 보군요. 저처럼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몸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겠지요? 몸속의 눈이 보지 못하면 몸이 자신을 보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 이제부터 몸에 달린 눈으로 봐야겠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환자분이 생리학자가 되시겠는걸요. 생리학자가 돼야겠어요. 생리학적 기능을 잘못되었고 게다가 자연적으로 나아질 리도 전혀 없으니까요. 크리스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정신력을 보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급성 염증은 가라앉았고 척수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원인인 고유신경 섬유의 손상은 여전했고 그 때문에 일주일, 1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고유 감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크리스터는 신경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모든 형태로 적응하고 그 결과 나름대로의 삶을 끌어갈 수 있었다. 병에 걸린 후 일주일 동안 크리스터는 음식도 거른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쭉 잠만 잤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공포와 절망에 빠진 것이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억지로 힘들게 해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 몸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안고서 살아가는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터는 솟구치는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바로 그 순간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다. 몸을 움직이려면 먼저 몸의 감각
부위를 눈으로 잘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확인해야 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조심성과 주의가 필요한 일이었다. 몸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극도로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움직임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동작도 전보다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변화에 크리스천과 나는 기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 보니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에 의한 피드백 대신에 시각에 의한 피드백이 한층 더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